사돈어른,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그의 아내 역시 두 손을 모으고 애원하고 있었죠.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이들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거지 같은 집구석이 무슨 결혼이냐? 우리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나? 거친 욕설을 퍼부으며 한 노인을 모욕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노인 앞에서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파혼은 취소해 주세요. 제발. 무릎 꿇은 그들의 앞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60대 노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몇 시간 전 초라한 경비복을 입고 있던 바로 그 사람. 온갖 모욕을 당하며도 한마디 변명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해 보였던 이 노인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좋겠죠. 그럼 이제 시간을 되돌려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사흘 전 김철수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낡은 경비복을 입고 거울을 보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미영이 상견례 날이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그는 작은 반찬통을 챙겼습니다. 딸 미영이가 직장에서 도시락으로 먹으라고 싸준 것이었죠. 30이 된 딸이 아직도 아버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게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김철수 씨가 일하는 곳은 시내 한복판의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죠. 출입하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택배를 정리하고 청소를 돕고 젊은 직장인들이 그를 스쳐 지나갈 때면 대부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경비 아저씨 수고하세요. 가끔 인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는 그저 투명한 존재였죠. 점심시간이 되자 김철수 씨는 미영이가 싸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작은 반찬통 안에는 계란말이와 시금치 무침, 그리고 김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딸의 정성이 가득한 도시락이었죠. 아버지, 오늘 준호 부모님 뵈러 가시는 거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어젯밤 미영이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딸은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에는 걱정이 숨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혹시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말이죠. 김철수 씨도 그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딸의 연인 박준호 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였고 그의 부모는 부동산업으로 꽤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들었거든요. 반면 자신은 경비원이었습니다. 아무리 딸을 사랑해도 현실은 냉혹했죠. 그래도 가야지. 내 딸 결혼하는데. 오후가 되자 김철수 씨는 일찍 퇴근 신청을 했습니다. 관리소장은 흔쾌히 허락해줬죠. 김대리, 딸 상견례라면서요? 축하합니다. 우리 딸도 곧 30인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철수 씨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몇 벌 안 되는 옷들 사이에서 가장 나은 걸 골라 입었어요. 그래봐야 10년 전에 산 검은색 정장이었지만 그나마 가장 깔끔해 보였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옷은 낡았고 구두는 여러 번 수선한 흔적이 역력했죠. 머리카락도 성끄러져서 나이가 더 들어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가도 될까? 잠시 망설였지만 김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옷이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요. 상견례 장소는 시내 유명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미영이가 미리 예약해둔 곳이죠. 김철수 씨는 버스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한정식 집 앞에 도착하자 이미 미영이와 준호 씨 그리고 준호 씨 부모님이 와 있었습니다. 준호 씨 아버지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어머니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아버지. 미영이가 달려와 팔짱을 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미영이의 손에서 미묘한 떨림을 느꼈어요. 딸도 긴장하고 있었던 거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철수 씨가 정중하게 인사하자
준호 씨 부모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특히 준호 씨 어머니의 눈빛이 예리하게 변했어요. 어머, 이분이? 네, 제 아버지이십니다.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차갑게 식는 걸 모두가 느꼈어요. 첫 만남이 이렇게 어색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한정식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준호 씨 어머니 이영숙 씨는 김철수 씨의 낡은 정장과 다른 구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술을 삐죽했어요. 저희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아버지 박동진 씨가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한 톤 낮았어요. 김철수 씨는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룸으로 안내받은 일행은 둥근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철수 씨는 가장 아래쪽에, 박 씨 부부는 상석에 앉았어요. 미영이와 준호 씨는 그 사이에서 어색하게 자리했습니다. 그동안 미영이가 집안 소개를 제대로 못했나 봅니다. 이영숙 씨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아, 네. 그런데 하시는 일이? 박동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실망이 가득했어요.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씨의 솔직한 대답에 룸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영숙 씨는 놀라서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경비요? 아, 그러니까. 아파트 경비실에서? 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영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솔직한 대답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부끄러웠거든요. 아버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준호 씨가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이미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미영 씨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영숙 씨가 다른 화제로 돌리려 했지만 김철수 씨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미영이가 대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박동진 씨가 어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동정보다는 더 큰 실망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아내도 없고 경비원인 장인어른. 이건 그들이 원하던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김철수 씨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평소 먹던 음식과는 차원이 다른 고급 한정식이었지만 입맛이 나지 않았어요. 미영 씨는 참 효녀인 것 같아요. 아버지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았겠지만 이영숙 씨의 말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혼자 키워서 제대로 안 됐다는 뜻이 숨어 있었죠. 미영이는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제가 부족한 아버지인데도 잘 따라줘서. 그런데 결혼 준비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박동진 씨가 본격적으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철수 씨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준호가 대기업에 다니긴 하지만 아직 과장급이라 여유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양가에서 조금씩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영숙 씨의 말은 점점 더 직접적이 되어갔습니다. 결국 돈 이야기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수 씨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이야기할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아버지, 저희끼리 알아서 할게요. 미영이가 끼어들었지만 이영숙 씨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박동진 씨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자 이영숙 씨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미영 씨, 잠깐 바깥으로 나와서 이야기 좀 할까요? 어머니, 여기서 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야, 둘이서만 잠깐. 결국 미영이는 어쩔 수 없이 이영숙 씨를 따라 나갔습니다. 룸에는 김철수 씨와 준호 씨만 남았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좀 직설적이세요. 준호 씨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만 부모에게 약할 뿐이었죠. 아니다. 자식 결혼일인데 신중해야지. 김철수 씨는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딸이 이런 시선을 받고 있다는 게 무엇보다 속상했어요. 밖에서는 이영숙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화가 난 것 같았어요. 미영이는 거의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0분 정도 지나서 둘이 룸으로 돌아왔는데 미영이의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울었다는 걸 숨기려고 했지만 아버지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박동진 씨가 돌아와서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상견례치고는 너무 짧고 차가운 만남이었어요. 계산은 김철수 씨가 하려고 했지만 박동진 씨가 먼저 나가서 처리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메시지였죠. 당신은 낼 필요 없다는. 한정식 집을 나서면서 이영숙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영 씨, 집에 가서 가족끼리 충분히 상의해 보세요. 결혼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 말 속에는 다시 생각해 보라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도 미영이도 그걸 알 수 있었어요. 헤어지면서 준호 씨가 미영이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위로일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버지와 딸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둘 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할 말이 없었어요. 첫 번째 관문은 이렇게 어둡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상견례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철수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경비실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미영이도 그날 이후로 연락이 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미영이가 갑자기 아버지 직장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상당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미영아, 무슨 일이야? 회사는? 아버지,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철수 씨는 관리소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미영이와 함께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미영이는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준호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 혼수 준비 관련해서요. 미영이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A사 용지에 빼곡하게 적힌 목록이었어요. 김철수 씨가 그걸 받아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침대, 소파, 식탁, TV, 전자레인지. 거기에 각각의 브랜드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고급 브랜드들이었어요. 이게 다 필요하다고? 네. 준호 어머니가 최소한의 목록이라고 하셨어요. 신혼집 전세금은 준호가 부담하니까 집안 살림은 신부 측에서 준비하는 게 당연하다고. 김철수 씨는 종이를 다시 한번 천천히 봤습니다. 대충 계산해봐도 3천만 원은 넘을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4천만 원도 더 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죠?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목록을 받은 순간부터 잠을 못 잤다는 게 얼굴에서 읽혔습니다. 김철수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경비원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적금을 모두 해약하고 퇴직금을 받는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대출을 받아볼까? 아버지, 그러면 평생 갚으셔야 해요. 이미 집 대출도 있으시잖아요. 미영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더 큰 빚을 져야 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괜찮다. 아버지가 뭔가 방법을.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미영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돌아볼 정도였어요. 미영아,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요? 이건 너무해요. 신랑 측에서 전세금 내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요즘은 각자 반반씩 부담하는 집도 많은데. 김철수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이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틀린 건 아니야. 예전부터 그런 관습이 있었으니까. 관습이라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미영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 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더 좋은 사람 만났어야 하는데. 무슨 소리야? 준호 씨는 좋은 사람이잖아. 좋은 사람이면 뭐해요? 부모가 이런데. 그때 미영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어머니가 답변 빨리 달라고 하시네. 다음 주까지 결정해달라고. 김철수 씨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알겠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볼게. 아버지. 미영아, 너 행복해야 해. 그게 아버지 소원이야. 다음 날, 김철수 씨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아보려고 했지만 결과는 뻔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경비원 월급으로는 큰 금액을 빌릴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조건으로는 1천만 원 정도가 한계입니다. 1천만 원요? 네, 그것도 고금리로. 김철수 씨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1천만 원으로는 혼수 목록의 4분의 1도 채우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미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아버지가. 준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전화 저편에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그럼 어떻게 하죠? 준호 씨 어머니랑. 다시 한번 이야기해볼까? 혹시 조금씩 나눠서 준비할 수 있는지. 이미 이야기해봤어요. 결혼 전에 다 준비되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김철수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이틀 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이영숙 씨가 직접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어요. 미영 씨, 혼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요? 결혼이 언제인데 아직도 준비를 못하고 있어요? 이영숙 씨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도대체 준비할 생각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다만. 다만 뭐요?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집들도 다 하는 건데. 어머니, 저희 형편이. 형편? 형편이 안 되면 결혼을 할 생각을 왜 했어요? 이영숙 씨의 말이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거지 같은 놈이 무슨 결혼이야. 우리 준호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나? 그 순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영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거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그날 밤 김철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이영숙 씨가 아버지를 거지라고. 뭐라고? 김철수 씨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딸이 그런 모욕을 듣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현실 앞에서는 분노도 무력했어요. 첫 번째 큰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혼수 갈등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김철수 씨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봤어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도 해보고 심지어 사채업체까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미영이는 그 기간 동안 준호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도 나름대로 부모님을 설득해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미영아, 어머니가 조금씩 양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선 결혼식장부터 예약하자. 준호의 제안이었습니다. 결혼식장을 먼저 잡고 그것부터 차근차근 해결해보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식장 예약금은 어떻게 해? 그건 내가 우선 내고 나중에 아버님이 준비되시면 그때. 준호는 선의로 말한 거였지만 미영이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 김철수 씨와 미영이, 준호, 그리고 준호 부모님까지 함께 웨딩홀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그날도 가장 나은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초라해 보였어요. 특히 박동진 씨의 고급 정장 옆에 선이 더욱 대비가 났습니다. 여기가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웨딩홀이래요. 미영이가 설명했습니다. 시내 한복판의 대형 웨딩홀이었어요. 로비부터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중년 여성이었는데 한눈에 봐도 베테랑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예약해주신 김미영 고객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홀부터 보여드릴게요.
웨딩홀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기둥들이 우아했어요. 미영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이 홀은 300명까지 수용 가능하고요. 음향시설도 최신입니다. 웨딩 플래너가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박 씨 부부는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박동진 씨가 물었습니다. 홀 대여료가 2천만 원이고요. 음식비까지 포함하면 손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웨딩 플래너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했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6천만 원은 넘을 것 같았어요. 김철수 씨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혼수 문제도 해결 못했는데 결혼식 비용까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예약금은 얼마나 되나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오늘 결정하시면 바로 접수해 드릴게요. 그 순간 김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한데 예약금을 조금만 나눠서 낼 수는 없을까요? 웨딩 플래너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런데 저희는 일시불로만 받고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김철수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500만 원이 지금 당장은 어려웠거든요. 그때 이영숙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뭘 하자는 거예요? 결혼식장 예약금도 못 내면서 무슨 결혼을 해요?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말리려 했지만 이영숙 씨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였어요. 이런 창피한 일이 어디 있어요? 웨딩홀에서 예약금도 못 내고. 웨딩 플래너도 어색한 상황이 되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까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다시 상의해서. 김철수 씨가 물러서려 하자 박동진 씨까지 나섰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결혼 준비는 제대로 안 하면서 식장만 보러 와서 이런 민망한 일을 만들고. 아버지, 제발. 미영이가 울먹이며 말렸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거지가 무슨 웨딩홀이에요. 동사무소에서 신고나 하세요. 이영숙 씨의 말에 웨딩홀 로비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예비 신랑 신부들까지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김철수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모욕을 당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딸까지 이런 창피를 당하게 하다니. 죄송합니다. 김철수 씨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분노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미영이가 아버지 팔을 잡고 밖으로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영숙 씨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집안 사람으로 받아들여요. 웨딩 플래너가 난처한 표정으로 중재하려 했습니다. 고객님들, 일단 진정하시고. 하지만 박 씨 부부는 이미 돌아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준호야, 우리 가자.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박동진 씨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잠깐만은 무슨. 이런 집안과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 결국 박 씨 부부는 웨딩홀을 나갔습니다. 준호는 미영이를 바라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부모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웨딩홀에는 김철수 씨와 미영이만 남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웨딩 플래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요. 미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딸의 손을 잡고 웨딩홀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 미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무슨 소리야? 이런 창피한 일을. 아버지까지 이런 모욕을. 김철수 씨는 딸을 꽉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생기고 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뭔가를 결심한 듯한 차분하면서도 위험한 분노였습니다. 미영아, 아버지가 뭔가 해결책을 찾아볼게. 아버지, 너는 걱정하지 마. 아버지를 믿어. 그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두 번째 큰 갈등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철수 씨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웨딩홀 사건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준호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미영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그 기간 동안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경비실에서도 말수가 줄었고 뭔가 깊이 생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동료들이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미영이에게 준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아,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어두웠어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만나서 이야기하자. 미영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준호를 만나러 갔습니다. 약속 장소는 평소 자주 가던 카페였는데 준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상당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미영이가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미영아, 미안해. 왜? 뭘 미안하다는 거야? 우리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미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본다는 게 무슨 뜻이야? 부모님이 절대 안 된다고 하셔. 준호는 차마 미영이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파혼하자고 하셔. 그 말이 떨어지자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영이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미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더 강하게 나서야 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미영이와 결혼하고 싶어. 정말로. 하지만 부모님이 이 정도로 반대하시는데 결혼해도 행복할 수 있을까? 준호의 말은 결국 포기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영이는 그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미영이는 아버지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말없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주먹이 서서히 쥐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못나서 그런 거예요. 더 좋은 사람 만났어야 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김철수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차가웠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더 했니? 그냥 우리 형편으론 어렵다고. 미영이는 차마 거지라는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영숙 씨가 직접 미영이 직장으로 전화를 건 것이었어요. 미영 씨,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해야겠어요. 어머님, 우리 준호가 평생 고생할 순 없잖아요. 내 아버지 때문에 말이에요. 이영숙 씨의 말이 점점 더 독해졌습니다. 애초에 신분을 속이고 접근한 것도 그렇고 결혼 준비도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 아들 잡으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언제 신분을 속였습니까? 경비원 아버지를 둔 주제에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한테 눈독 들인 것 자체가 신분 세탁 아니에요? 미영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 뭐가 안 돼? 거지 같은 집안이 우리 집안에 기어들어오려는 게 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영이는 직장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동료들이 놀라서 위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철수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모든 걸 다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 미영아, 너 내일 준호네 집 주소 알아볼 수 있니? 왜요? 아버지가 직접 가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아버지, 안 돼요. 더 큰일 날 수도. 괜찮다. 아버지를 믿어. 다음 날 오후 김철수 씨는 준호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였어요. 경비실에서 방문 신고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박동진 씨가 나왔습니다. 김철수 씨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뭐하러 왔습니까?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할 이야기가 뭐 있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이영숙 씨도 뒤에서 나왔습니다. 어머,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와. 정말 뻔뻔하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김철수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회? 무슨 기회요? 당신 같은 거지가 우리 아들 망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라고? 거지라고 하지 마십시오. 김철수 씨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호해졌습니다. 뭐, 거지가 거지 아니래. 그럼 뭐야? 경비원 주제에. 그때였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소리였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차가 이상한 방향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쪽으로. 차가 점점 가까이 오자 박씨 부부도 창문 너머로 내려다봤습니다. 저 차. 이영숙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차는 분명히 고급차였어요. 벤츠나 BMW급이. 차가 완전히 멈추자 뒷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가 내렸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씨 부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 사람은 김철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김철수는 완전히 달랐어요. 고급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영숙 씨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아파트 현관 쪽으로 걸어오면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차 과장, 서류 준비됐나? 내일 이사회에서 발표할.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박동진 씨와 이영숙 씨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박동진 씨와 이영숙 씨는 창문에 붙어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거지라고 욕하던 그 김철수가 고급 세단에서 내려 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여보, 저 사람 맞아? 이영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 분명히 김철수 씨인데. 박동진 씨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옷차림부터 걸음걸이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그때 김철수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대신 휴대폰을 꺼내더니 전화를 걸었어요. 미영아, 아버지야. 지금 준호 집 앞에 와 있어. 응, 괜찮다. 아버지가 알아서 처리할게. 전화를 끊은 김철수 씨가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박씨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나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보, 어떻게 하지? 일단 나가보자. 박동진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몇 시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김철수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태도에서 이전의 비굴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김철수 씨 맞으시죠? 박동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아래 주차장에 있는 차가 제 차입니다. 김철수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씨 부부의 눈이 더욱 커졌어요. 제 차요? 저 벤츠가? 네. 그런데 잠깐 들어가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서서 이야기하기에는 좀. 이영숙 씨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네네. 어서 들어오세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거지라고 욕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극진히 모시고 있었어요. 김철수 씨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박씨 부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소파를 권했어요. 차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김철수 씨는 소파에 앉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고급 아파트답게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었어요. 좋은 집이네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차는? 박동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회사차입니다. 회사차요? 그런데 혹시 어디서? 제가 다른 일도 하고 있어서요. 경비일 말고도. 김철수 씨의 말이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그 애매함이 오히려 더 궁금증을 자아냈어요. 그때 김철수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김철수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차 과장. 내일 회의 자료 준비는 다 됐나?
그래, 이 사진들께 보고할 때 실수 없도록 해. 특히 매출 부분은. 알겠다. 전화를 끄는 김철수 씨를 박 씨 부부가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급한 업무 때문에. 아, 아니에요. 바쁘실 텐데. 이영숙 씨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함부로 대했는데 이제는 존댓말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박동진 씨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비 일도 그중 하나고요. 경비 일을. 왜요? 다른 일이 있으시면.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요. 김철수 씨는 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본론을 꺼냈어요. 그보다 우리 아이들 일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박 씨 부부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아, 그 일은 제가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걱정이시라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결이요? 네. 혼수 준비든 결혼식 비용이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요. 김철수 씨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죠? 통장 내역서입니다. 제 재정 상황을 보여드리려고요. 박동진 씨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통장 잔고가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여러 개 계좌의 합계였어요. 여보, 이것 좀 봐. 이영숙 씨도 서류를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나 봅니다. 박동진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죠. 김철수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경비일을? 딸을 위해서였습니다. 딸을 위해서요? 미영이가 어려서부터 가난을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평범한 아버지 역할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박 씨 부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가 뭘까요? 혹시 어떤 회사에? 그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김철수 씨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 네네. 물론입니다. 이영숙 씨가 급히 대답했어요. 준호 씨는 좋은 청년입니다. 미영이도 좋아하고 저도 마음에 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해를. 박동진 씨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오해라뇨. 딸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철수 씨는 너그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어요. 그럼 결혼은? 물론입니다. 아이들이 원한다면요. 네네. 당연히 저희도 찬성입니다. 이영숙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다시 준비를 시작해 볼까요? 네. 혼수든 뭐든 저희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거지라고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극진히 모시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철수 씨의 정확한 정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김철수 씨와 박 씨 부부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아파트 현관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급한 발걸음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회장님, 회장님 계십니까? 복도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 부부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회장님이라고? 김철수 씨가 일어났습니다. 아, 차 과장이 왔나 보네요. 초인종이 울리자 김철수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급히 결제받을 서류가 있어서. 차 과장이라는 사람이 김철수 씨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박동진 씨와 이영숙 씨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회장님. 이영숙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아, 잠깐만요. 차 과장, 여기서 기다려줘요. 김철수 씨가 박 씨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인사를 못 드린 것 같네요. 김철수 씨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박동진 씨가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대한산업회장 김철수. 명함을 본 박동진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대한산업. 회장님? 네. 그렇습니다. 대한산업은 전국구 중견기업이었어요. 건설, 유통, 제조업까지 손대지 않는 분야가 없는 회사였습니다. 박동진 씨도 당연히 알고 있는 회사였어요. 그러면, 네, 제가 대한산업회장 김철수입니다. 이영숙 씨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앉으세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위험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사실 20년 전부터 대한산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미영이가 어렸을 때부터요. 그런데 왜 경비원 일을? 박동진 씨가 떠듬어가며 물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일부러요? 미영이를 위해서였어요. 김철수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미영이를 혼자 키우게 됐어요. 그때 미영이가 10살이었는데 친구들이 아버지 직업을 물어보면 항상 창피해했습니다. 창피해했다고요? 네. 회장이라고 하면 친구들이 부러워하죠. 하지만 미영이는 그런 시선이 부담스러웠나 봐요. 진짜 친구인지 아니면 돈 때문에 접근하는 건지 구분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박 씨 부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영이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평범한 아버지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소박하게 살았죠. 20년 동안을? 네. 물론 회사 일은 계속했습니다. 밤에, 주말에. 직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미영이는 몰랐습니다. 이영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미영 씨도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직까지는요. 어떻게 그런 일이.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미영이가 행복해하는 걸 보니까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철수 회장의 표정이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미영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가난한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면서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고 도시락도 싸주고. 회장님, 그런 딸이 결혼한다고 하니 기뻤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김철수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씩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을 만나보니 실망스럽더라고요. 박 씨 부부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사람을 겉모습과 돈으로만 판단하시더군요. 진짜 중요한 건 보지 않고.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들을 시험해봤습니다. 가난한 장인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김철수 회장이 일어서서 창가로 갔습니다. 결과는 실망 그 자체였어요. 거지라고 욕하고 신분 세탁이라고 하고 제 딸까지 모욕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박동진 씨가 벌떡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영숙 씨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다행히 준호 씨는 달랐습니다. 네. 준호 씨는 끝까지 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고. 그래서 이 결혼을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박 씨 부부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앞으로는 사람을 외모나 돈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미영이에게 상처 주는 일 절대 없어야 합니다. 네. 당연합니다. 그리고 김철수 회장이 돌아서서 박 씨 부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정체는 당분간 비밀로 해주세요. 미영이에게 말할 때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차 과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아, 맞다. 오늘 이사회가 있었지. 김철수 회장이 시계를 봤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결혼 준비는 천천히 다시 시작하시죠. 네. 저희가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아, 그리고 혼수 준비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박 씨 부부는 그제서야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이에요. 대한산업 회장을 거지라고 욕했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이영숙 씨가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하지? 미쳤나 봐, 정말. 대한산업 회장님을. 박동진 씨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진짜 문제는 미영이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였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준혼의 집을 나온 후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미영이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김철수 회장은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내일 아버지랑 같이 저녁 먹을까? 아버지, 괜찮으세요? 준호네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응, 잘 해결됐어. 내일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 다음 날 저녁 아버지와 딸은 평소 자주 가던 작은 한식집에서 만났습니다. 미영이는 아직도 파혼 이야기 때문에 우울해 보였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아진 거예요? 응. 그런데 미영아, 아버지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김철수 회장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아버지가 그동안 숨긴 게 있어. 미영이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혹시, 빚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야. 그 반대야. 김철수 회장이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미영이가 받아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 명함이야. 대한산업. 회장. 아버지가요? 미영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명함을 다시 봤습니다. 농담이죠? 아버지는 경비원이시잖아요. 미영아, 아버지가 20년 동안 거짓말했어. 김철수 회장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대한산업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꽤 큰 회사야. 말도 안 돼요. 그럼 왜 경비 일을? 너 때문이었어. 저 때문이요? 김철수 회장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가 어렸을 때부터 부자 아버지를 부담스러워했다는 것, 진짜 친구를 사귀고 싶어 했다는 것, 그래서 평범한 아버지가 되어주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20년 동안 저 때문에 미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너 덕분에 아버지도 많은 걸 배웠어. 무엇을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돈이나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미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고생만 하셨네요. 도시락도 싸드리고 걱정도 하고. 그게 다 행복이었어. 진짜 아버지가 된 기분이었거든. 그럼, 준혼의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어제 말했어. 그 사람들 반응이. 참 볼만했지. 김철수 회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떤 반응이었는데요? 갑자기 태도가 완전히 바뀌더라. 몇 시간 전까지 거지라고 욕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극진히 모시고. 미영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해서. 무슨 소리야? 너는 정말 잘했어. 잘했다고요? 아버지가 모욕당하는 걸 막지도 못했는데. 미영아, 너는 끝까지 아버지 편이었잖아. 가난한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니? 김철수 회장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내가 돈이 없어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야. 아버지. 준호 씨도 마찬가지야. 그 친구는 끝까지 아버지를 무시하지 않았어. 부모님한테 혼나면서도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미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가요? 응. 그래서 이 결혼 괜찮다고 생각해. 준호 씨는 진짜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때 미영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로부터 온 문자였어요. 미영아,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결혼 적극 찬성하신다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만나자. 사랑해. 미영이가 메시지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때문이구나. 아마 그럴걸. 부녀는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경비 일 하시려고요? 아니야. 이제 그만해야지. 너도 다 컸으니까. 그럼 회장님답게 사시는 거예요? 글쎄. 너무 화려하게 살지는 않을 거야.
아버지는 단순한 게 좋거든. 미영이가 아버지를 꽉 안아줬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아버지도 사랑해, 우리 딸. 일주일 후, 준호와 미영이가 다시 만났습니다. 준호는 그 사이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진실을 들었어요. 미영아, 정말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괜찮아. 이제 다 끝난 일이야. 그런데 아버님이 정말 대한산업회장님이신 거야? 응. 나도 어제까지 몰랐어. 준호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정말 결혼할 수 있는 거네? 응. 아버지가 허락해 주셨어.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끝까지 아버지를 무시하지 않았다고,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고. 준호가 미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앞으로는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끝까지 지켜줄게. 약속해. 고마워, 준호야. 3달 후, 미영이와 준호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김철수 회장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버진로드를 걸었어요.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검소한 삶을 유지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삶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었거든요. 결혼식 피로연에서 김철수 회장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영이와 준호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박 씨 부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김철수 회장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딸을 위해 20년을 희생한 그 사랑 때문에 말이에요.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초라한 경비복 뒤에 숨겨진 것은 거대한 부가 아니라 딸을 향한 거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모두가 깨달은 하루였어요. 감동적인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해 보세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